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아주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바로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질문이요. 하하, 술 취해서 전봇대 붙잡고 너 누구냐 묻는 얘기처럼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맞아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진지하게 여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묻는 남편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처럼 이게 내가 사는 게 진짜 현실인가? 진짜 나는 그럼 또 누구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들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또 경영학 박사기도 하신 이휴경 선생님의 강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거대하고도 어찌 보면 참 개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철학적인 관점도 보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차원, 초월적인 관점까지 넘나들면서요.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고 계신 당신의 자아 이해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는 분야니까요. 철학이요? 네. 옛날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던졌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이라고 하죠. 존재론이랑 인식론. 벌써부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허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존재론은 그냥 있음,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뭐가 진짜로 있는 거야? 하는 거죠. 아, 있음? 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거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어느 물고기가 용왕님한테 물었대요. 저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용왕님이 물에서 와서 물로 돌아가지 라고 답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쩌면 우리 인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없음의 상태에서 잠시 있음의 상태로 왔다가 결국엔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존재한다고 느끼는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없음 사이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됐다가 깨어나서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렸다는 그 이야기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매트릭스 영화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사는 이 현실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꿈이거나 혹은 아주 잘 짜인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생각 가끔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이 있음이라는 게 이렇게 찰나와 같다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이 정말 소중한 있음의 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뭐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단 한 번뿐인 이 여정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가? 존재로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아, 있음에 대한 질문이 존재론이었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인식론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아까 칸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인식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아주 추운 겨울밤에 한 고승이 어떤 절에 하룻밤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나무 타는 냄새가 막 나서 나가봤더니 글쎄 이 스님이 법당에 있는 나무로 만든 불상을 쪼개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부처님 상을 태워요. 그건 정말 큰일 날 행동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 절 문지기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스님을 내쫓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스님이 문 밖에서 웬 돌멩이 하나 앞에다 대고 막 절을 하고 있더래요. 돌멩이한테요? 네, 문지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스님은 어제는 불상을 태우시더니 오늘은 왜 하필 돌멩이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이 아주 태연하게 답하기를 허허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어딨소 했다는 겁니다. 아, 뭔가 이게 딱
들으면 이상한데 되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인식론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라던가 알미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대상, 뭐 불상 같은 그런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스님한테는 나무 불상이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다 똑같이 진리, 즉 부처의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하.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지관이라는 개념하고도 이게 통하는데요. 지는 뭐냐면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이나 어떤 선입견 같은 걸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관은 그렇게 딱 멈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거죠. 멈추고 바라본다. 지관.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현실의 다른 면을 보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착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명료하게 세상을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고요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철학적인 접근이 이렇게 있음과 알미라는 아주 큰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이걸 심리학의 세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심리학은 아무래도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실증적으로 탐구하니까요. 네. 우리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요소가 서로 막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경험하는 주체, 즉 나, 경험자고요. 둘째는 내가 경험하는 대상, 예를 들면 뭐 눈앞에 있는 오렌지라던가 혹은 우리 부모님 같은 경험 대상이 있죠. 그리고 셋째는 그 경험 자체가 일어나는 방식, 그러니까 뭐 오감으로 느낀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는다 같은 경험 과정입니다. 경험자, 경험 대상, 경험 과정. 이 3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라는 걸 만든다. 이런 거군요. 아까 오렌지 예를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해요. 내가, 경험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오렌지를 경험 대상,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맛도 보는 경험 과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렌지를 먹고 있는 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그때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강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3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너무 막 강압적인 부모님 경험 대상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 자신 경험자를 잃어버리고 부모님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이렇게 동일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막 너무 불안정한 환경, 경험 과정이 압도돼서 세상을 늘 두려움 속에서만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경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뭐랄까, 일종의 필터나 색안경 같은 걸 만드는 거군요. 심지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와, 이건 진짜 생각 못 해봤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 내적 표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마음속 지도 같은 거죠. 마음속 지도.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개인적 자기,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기, 즉 남이 보는 나, 이 2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건 뭐 경험적으로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 이 간극이 너무 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현실하고 동떨어지기 쉽고 이게 개인적 자기의 함정이죠. 반대로 남들 시선에만 너무 맞추려고 하면 진짜 자기가 뭔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건 사회적 자기의 함정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관계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솔직한 피드백은 마치 온도계처럼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온도를 재주고 그 간극을 좁혀서 보다 정확한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아, 관계가 결국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학생이다, 회사원이다, 부모다, 배우자다 하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에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역할 자체가 그냥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5호 회사 팀장이야. 또는 나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지.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자기 또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말했던 페르소나, 즉 가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화리의 창이라는 모델이 아주 유용한 통찰을 줍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화리의 창?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겜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만든 자기이해 모델인데요. 우리의 자기를 크게 네 가지의 영역, 네 개의 창문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열린 창, 오픈 에어레아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나의 모습이죠. 둘째는 숨겨진 창, 히든 에어예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에요. 아, 비밀 같은 거요? 그렇죠. 셋째는 보이지 않는 창, blind spot. 이건 반대로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뭐 습관이나 단점 같은 거요. 마지막 넷째는 미지의 창, unknown area. 이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아직 모르는 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 같은 영역입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열린 창, 숨겨진 창, 보이지 않는 창, 미지의 창. 그럼 이 창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해춤은 이 네 개의 창문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열린 창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간단합니다. 숨겨진 창은 내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나를 드러냄으로써, 즉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창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열린 마음으로 구하고 또 그걸 수용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아, 자기 개방과 피드백 수용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 열린 창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성장이 그냥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성찰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즉 자기 개방과 피드백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열린 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혼자만의 성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자아를 넘어선 좀 더 깊은 차원의 초월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동양 사상과 만나면서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좀 주류에서 벗어난 약간 신비주의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했었는데요. 켄 윌버 같은 학자들이 의식의 스펙트럼 연구를 하고 특히 그 유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부죠.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제시하면서부터 좀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자아 실현 욕구까지 있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매슬로우가 말년에 그 5단계 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초월, 셀프 트랜센던스란 게입니다. 자기 초월이요?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넘어서서 지적인 탐구를 하고 인지적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심미적 욕구,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 자아 실현 다음에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마저 넘어서려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전체와 연결되고 기여하려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자기나 페르소나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의 진정한 자기, 때로는 영적인 자기라고도 불리는 그런 근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아주 깊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초월, 나를 넘어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신성, 신선 체험 같은 걸 통해서 부처나 예수 같은 인류 보편의 어떤 원형, 아케타입에 도달하는 것, 이걸 최고의 자기 실현이라고 봤다던데요. 혹시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는 그 유명한 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경지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하, 그 유아독전의 의미를 자칫 잘못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나만 최고다, 이런 오만한 뜻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 고유하고 존귀하듯이 나 또한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아주 깊은 깨달음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대신에 내 삶의 모든 결과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는 자유로운 상태. 와,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좀 독선적이 되거나 고립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고립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죠. 남 탓, 세상 탓을 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어떤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데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는 옛말처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마음처럼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대신에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 현재를 채워나가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죠. 라마나 마하리시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갑자기 죽음의 공포를 아주 강렬하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17살이요? 네, 이후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는 침묵의 가르침을 주로 주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안내했습니다. 침묵과 질문을 통해서요. 그게 어떻게? 네, 이 과정이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초월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동일시라는 개념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일종의 동일시 identification,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생각 혹은 감정과 똑같이 여기는 과정이라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그 반대, 즉 탈동일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탈동일시,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내가 가진 사회적인 역할들, 예를 들면 팀장, 엄마, 아들 등등,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물론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나 자신 사이에 어떤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죠.
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 아니지.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지만 나는 이 화라는 감정 자체는 아니야. 나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마라는 역할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본연의 나, 즉 참나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바로 이 탈동일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나를 찾도록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거죠. 와, 탈동일 씨. 내가 지금껏 나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니.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 저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말 크고 깊은 질문을 가지고 철학의 문을 한번 두드려봤고 또 심리학의 지도를 펼쳐서 살펴봤고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영역까지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존재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역할과 가면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자기까지. 정말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나를 만나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여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끝이 없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어느 사찰에서는 어린 동자승들에게 깨달음의 마지막 관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Why are you? 그러니까 너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Why are you? 네, 결국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Why am I here? 라는 더 궁극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진짜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아주 본능적인 이끌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라마나 마하리시의 탈동일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나 어떤 생각 혹은 자주 반복되는 어떤 감정과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좀 더 자유롭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유경 선생님의 강연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삶과 사랑과 배움뿐이며 우리 안에 있는 초월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당장 무엇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